자, 3번. 매출 누락. 매출 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로 초과가 아파트 취득했다. 앞에 케이스를 보면 외국인이고 연소자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신고된 소득이 낮은 사람을 잡아내는데 이 경우에는 진료비 나오니까 의사 닥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높을 거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낸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예금을 적었는데 금융기관 예금액. 제가 5번은 가급적 적지 마라 그랬죠. 요거는 진짜 현금 돈다발.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5번은 가급적 안 적는 게 좋아. 그래서 2번.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을 적었는데 수십억을 적은 거죠. 수십억을 적었어. 근데 잘 봐요. 이분이 의사니까 소득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세청에는 그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득한 내용 대비 현금이 많은 거야. 예금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그러니까 봉직의 페이닥터가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의사이신 거죠. 그래서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금 원천이 아까는 뭐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았잖아. 이런 게 아니고 예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다. 의료 행위를 하면서 적었어. 그런데 신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작은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거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받았다.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도 이거 비슷한 경우 저희 수강생 질문을 받았는데 음식 요식업이었나?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현금으로 좀 일부 받았겠죠. 그런데 뭐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 이게 현금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일부 뭐 10%, 20% 조금 현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받았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을 이제 이런 것다 빼쓰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매출 누락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현금 증여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 이런 거 살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의사분께서 이런 거 말고 조금 가격이 낮은 거 샀으면은 넘어갔을 수도 있어. 넘어갔을 수도. 왜냐면 요 예금 금액이 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매출, 신고된 매출 소득 대비 예금에 있는 금액이 얼마일 거냐. 그 대한민국 평균치가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모르겠지. 과세당국만 알겠지. 내부 정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세무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장을 맡기시는데 꼭 그 세무사님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식업이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경비 처리율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게 있고 거기에 가급적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사실 이렇게 현금 매출을 이렇게 누락해버리면 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도 모르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장해 주신 세무사님하고 좀 제가 봤을 땐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매출 누락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소득세가 추징되겠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몇 년치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과거 예를 들어서 5년치를 본다 그러면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더 추징되고 가산세 붙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니까 좀 덜 합니다. 덜 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법인 사업자잖아요. 양쪽에서 이제 얻어맞아 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례 4번에 나옵니다. 자, 똑같은 매출 누락인데 이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누락했어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얻어 터지고 개인까지 얻어 터집니다. 대표자까지.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분은 법인 대표인데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자체에다가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자금 조달서를 지자체에 내는데 그 자금 조달 원천을 주택 전세금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지. 걸린 거야. 어떻게 걸렸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전세금이 뭐 10억이라고 썼는데 이제 그쪽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선생님 이거 계약서 좀 주세요라고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인 거지.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요 해서 이제 국세청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 자금을 유출해가지고 간 거 아니냐. 자, 그럼 이제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법인세를 탈루했죠. 그럼 아까 여기 매출 누락한 것처럼
여기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가. 근데 이 사람은 당사자고 개인이 똑같으니까 그냥 소득세를 더 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적진 않겠지만. 근데 여기는 법인하고 대표하고 명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일단 법인세를 내요. 여기서 엄청 추징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돈을 이렇게 부당하게 뺏어 썼잖아요. 대표자 상해 처리합니다. 소득세 또 나옵니다. 양쪽에서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밑에 보면 농산물이어가지고 아마도 부가가치세 면세 같은데 부가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가세까지 얻어맞습니다. 법인에 있어서 아주 3중 세트 그냥 얻어맞아버려요. 보세요.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강경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에 취득을 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을 자금 원천으로 조달 계획서 썼어. 그런데 그 기재한 전세금하고 실제 전세 계약 금액이 다르다는 거지. 임대차 계약서 내세요라고 한 거죠. 와, 근데 이거는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금 조달 계획서 하는 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사전에 미리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좀 쉬운 걸 걸린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걸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설마 달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을 별도 관리하는데 와 이게 수십억이래. 얼마나 많이 탈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법인 얻어맞고 이쪽 얻어맞고 양쪽에서 얻어맞는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진짜 많이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이 방법도 좀 너무 좀 바보같이 한 것 같아요. 좀 보세요. 허위 전세. 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보고 뭐 계약서만 쓰고 돈을 안 받았나 보네. 아니면은 뭐 계약서는 전세 10억인데 실제로는 뭐 8억만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좀 안 했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전세를 주고 그 부모님 임차인하고 같이 살았대.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갭 투자를 했는데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가 있고 그 차익에 대해서 돈 넣어서 투자하는 게 갭 투자잖아요. 그런데 그 갭 투자한 임차인한테 저 죄송한데 제가 살 곳이 없으니까 같이 좀 사시죠.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왜 걸리냐? 대학생이라고 해요. 대학생이라서. 대학생 소득 있어 없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뻥 하고 산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득 대비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 근데 그 소득 대비 얼마까지 사야 되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증빙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봐도 뭔가 찜찜하잖아. 본인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지. 어쨌든 얘는 대학생이라서 소득이 없는데 아파트를 뻥 하고 산 거예요. 대부분의 자기 또래 대학생들은 자산이 없는데 얘는 갑자기 있으니까 빵 이렇게 올라가겠죠. 평균치값에서 이상치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는데 서울 소재 고가 주상 복합 아파트를 수십억에 취득을 했는데 그 자금 원천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보증금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한 거죠. 야, 그러면 너 임대보증금 누구냐 봤는데 부모가 세입자야. 뭐 할 수는 있어. 원칙대로만 했다면. 맞죠? 그런데 그 집에 같은 아파트 거주한다는 거지. 내가 취득한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부모님 집이 따로 있고 거기에 얹혀 살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취득한 그 집에 임차인을 엄마 아빠로 두고 임대인 내가 같이 산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그 계약에 대한 죄송하지만 이건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거 있죠?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소득이 없는, 소득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자산 증가가 갑자기 커졌다. 아니면 뭐 카드 소비라든지 그런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 경우에는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근데 너가 어떻게 이걸 마련하냐. 봤더니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 세입자를 부모님으로 맞췄어. 그리고 자기는 완전 진짜 떨어져 나가 살아. 그럼 떨어져 나가 살면 자기가 살 집 월세나 전세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뭐 어떻게 어찌어찌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이스 나가죠. 얘 돈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보이스 또 증여 받아야지. 물론 이제 보유세가 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한번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고
또 재차 증여가 되니까 증여세가 좀 계속 나오겠죠. 거기까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시면은 따로 떨어져 살면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자료 말고 뭐 올해 초, 뭐 작년 나왔던 비슷한 케이스도 같은 세대로 살아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세금 신고 다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거고 이제 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해가지고 뭐 제보를 받는다는데 뭐 이렇게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출하는 사람 인적사항 적고요. 뭐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공동명의 각자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내가 자기 자금 그리고 차입금 그러니까 내 돈 그리고 내 돈 아닌 거 더해서 합계가 나오는데 뭐 이 합계 자체를 못 맞추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뭐 내 돈이 6억이고요. 차입은 4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자금 다 더해서 6억 맞추셔야 되고 차입금 4억.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내 자본에서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증여하고 상속입니다. 단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전제를 하에서 우리 앞에 5가지 사례봤지만 신고 제대로 안 하니까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우 고소득자임이 불구함에도 금융기관 예금액이 신고된 소득 때문에 차이가 크니까 걸리잖아요. 그쵸? 증여 같은 경우 받으시면은 꼭 신고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 같은 경우에도 잘 기재하시는데 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후 관리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꼭 파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자금 구멍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지 끝까지 보겠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차입금, 이제 타인 자본이죠. 내 자본이 아니죠. 8번 금융기관 대출액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뭐 그 밖의 대출이면은 뭐 P2P도 있을 거고 대부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았다는 게 증빙만 되면 뭐 금융거래 확인서라든지 그러면 오히려 대출은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대출을 풀로 다 받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소명이 깔끔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은 게 회사 지원금 사채. 두나무인가요? 거기서 이제 회사 지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취득자금 대출을 3억이 아니라 5억 해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이런 게서 좀 유리할 수 있고, 이제 그 밖에 차입금 여기가 이제 개인 간 빌리는 거. 부부 간에 돈을 빌린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확률이 낮죠. 저희는 둘 다 대문자 T라서 됩니다. 할 건 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 과세상국 봤을 때는 좀 힘들 수 있고요. 많이 하시는 게 직계 좀비속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 남기셔야 되죠.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뭐 차용증이 뭐 성실하게 안 써 있다거나, 뭐 이자 지급을 아예 안 한다거나, 뭐 원금 상환이 뭐 30년, 20년 너무 길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남한테 돈 빌릴 때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부모 자식 간에는 되는 겁니까? 특수관계자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 증여 쪽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어.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제3자한테 빌려준 것처럼 가급적 해라. 그래서 이자도 좀 주시고 원금 상환도 좀 하시고, 원금 상환하는 거 가급적 5년.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뭐 다른 분들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는 뭐 2년, 3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10년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된다 10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맞춰서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앞으로 이걸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쭉 내면은 이렇게 지자체에 냈는데 이 지자체 내용도 여기서 이제 같이 보겠다는 거지. 이제 힘들어진다. 난이도 높아진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도 자료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원리 원칙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뭐 부동산 세금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시면 저희 채널 잘 보시고, 저희 채널에 이제 공지라든지 본문 더보기 댓글에 그런 거 가끔 이제 교육 같은 거 하니까 그거 들으시고 세무사님 상담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